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첫 번째 연설이면 국정 비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맨 처음부터 탓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는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뭐 삼고 시대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만 산 겁니까? 전 세계가 그렇고 그리고 몇몇 정책들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전 정부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어떤 그 탓을 하고 있는 모습, 저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결국은 그 전 정부에 대한 탓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야당의 협치에 대한 비협조, 이런 것으로 이제 결국은 책임을 귀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저런 발언 도중에 고성도 좀 오갔던 것이고, 또 아마 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물러나라라고 비난을 하는 이런 연설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인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이런 말씀 아니었나라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또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치중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어제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초반에 상당히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고, 그래서 임기 5년인데 지금 3달도 안 된 윤석열 새 정부에게 탄핵 이야기 꺼내는 아주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박홍근 대표의 그런 공격에 저는 일일이 화답하면 좀 어떡하나, 괜히 싸움이 좀 커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전반적인 논조를 보니까 맞불을 놓고 뭐 같이 싸우자고 달라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전 정부 정책을 비판하긴 했지만 경제 정책에 관한 걸 비판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제의 급속한 인상이 지금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을 보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체감을 하고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전 정부 탓을 하고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랬다고 한다면 어제 했던 박홍근 대표의 그런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막 거세게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절 없었습니다. 탄핵 이야기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한 조목적 비판을 했던 것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책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연금개혁 같은 경우, 그다음에 노동개혁 같은 경우, 외교안보에 대한 새로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경제, 그다음에 개혁, 그다음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비전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에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점은 지적은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또 이렇게 전 정권 탓이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판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접근 방법을 내놓겠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좀 수위를 높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조금 집중을 한 연설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요,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전 정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불편한 목소리를 얼마나 제대로 귀담아 듣느냐가 소통하는 정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그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연설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다 걸고 넘어가요. 경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거고, 정치도 문재인 정부에서 갈라치기해서 잘못한 거고, 정치 외교도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고, 방역도 정치 방역 때문에 잘못된 거고, 뭐 이런 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미래가 아니죠. 여전히 과거 탓하면서 과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라고 핑계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로서의 격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또 다음번 그 본회의 때 연설을 할 때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당의 핵심 정책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연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박홍근 대표가 탄핵을 뭐 언급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의 교훈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면서 그동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적 채용 문제라든지 비선 실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불거져 나온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교훈을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환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이것을 탄핵으로 연결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이 또한 정치적 공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은 일종의 경종 차원의 발언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의 연설은 앞으로의 비전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괜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할 만한 것이고 여당 원내대표 연설은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건 이제 사실 원내대표의 할애된 시간 모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공격이었죠. 뭐 비판할 점 비판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는 게 뭐 야당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탄핵을 꺼낸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박홍근 대표의 그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초안을 잡는 사람이었다면 탄핵을 빼자고 했을 거예요. 과연 임기 초반에 3개월도 안 된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들한테 주는 그 흑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야당, 제1야당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대국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오늘 권선동 원내대표의 연설은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수위 조절했다고 봐요. 물론 비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현실에 대한 판단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여러 가지 정책 또 정치에 대한 노선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전제 속에서 저는 5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이렇게 경제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판에만 너무 이렇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새롭게 제시하는 이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언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컨대 오늘 이야기할 때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유류세를 인하폭을 좀 확대하는 법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협치를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야 뭐 여야가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구성부터 빨리 해서 지금 당장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입법부가 해야 될 고유한 그 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은 경제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는 말씀이신데 어제 또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탄핵은 좀 부적절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합격력 위조 의혹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퍼스트레이디로서의 그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혹 속에서 출발된 그 대통령 배우자신데 두 번의 공개 행보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봉하마을, 또 한 번은 나토 순방 때인데 봉하마을 때도 사적 지인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비공식 어떤 행사였었다라고 하더라도 비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행보를 하고 전직 대통령의 그 부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자리에 그건 비공식이 아니죠. 그 자리에도 어떤 누군가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은 누구야 뭐 무속인 아니야 라는 의혹까지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제시하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혹거리를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사리급지 못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나토 순방 때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을 해요.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또 그 인사비서관 부부가 옛부터 친하고 인사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후원금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친하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무슨 한방회사의 이사 역할을 했던 분인데 어떻게 국제행사 전문가이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스페인어 국가에 가면서 영어 잘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원활하게 그 국제행사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과연 적절한가? 그 당사자로서 이런 의혹과 더불어서 민간인이 답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어떤 외교 행사 전반에 대해서 개입했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지적받아 또 질책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 논란이 딱 2번의 공개 행보를 통해서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보면 그 비선 나토 순방 그 민간인을 추천한 이런 것처럼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입김이 가장 센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도 뭐라고 함부로 지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원내대표의 정치 공격적 발언으로만 보지 마시고 국민들 내에서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담백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약속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정말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퍼스트레이디로서의 행보를 활발하게 하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 하면서 시스템 속에서 하든지 우리가 야당에서도 부속실 만들어라라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를 대신해서 전달한 것으로 받아주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개선하면 저는 뭐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의식을 한 건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이후에는 조금 조용한 모습입니다. 공개 일정이 없을 수 있죠. 없고 또 조용히 또 내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2번의 그 공개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한 번이죠. 그 나토 순방회의에 이제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개 일정을 간 건데 물론 저는 거기 가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첫 데뷔치고는 뭐 나쁜 점수가 아닌 점수를 받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인사비서관 부인을 동행시킨 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러저러한 지인들을 데리고 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반성하고 있고 또는 자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이제 비판 여론 속에서 지금 향후의 공개 활동들을 지금 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그것도 제1야당이 그 어렵사리 국회 하반기를 이렇게 개원을 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탄핵 이야기를 꺼내고 대통령 부인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여론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야당 원내대표가 해야 될 국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야당 본래 역할에 비하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궁중 야사를 다루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궁 안에 뭐가 있고 뭐 누가 사적 채용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대변인이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뒷담화로 하는 수는 있겠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그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고 대통령 영부인이 지인들이 뭐 궁궐이 꽉 차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궁중 비사 이야기로 이게 전환돼 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논란의 중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숙하고 조용하게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공개 일정을 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정치적 비난하고 야당 원내대표가 그 귀중한 자리에 적어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또 적어도 어떤 민생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를 어떻게 개원을 빨리 원구성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지 협치에 대해서 또 정치적 개혁에 대해서 이런 큰 화두와 담론을 이야기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궁중 야사에 빠진 듯한 느낌이어서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순실 국정농단도 결국 비선실세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 내에는 그 육상실하고 불리워지는 검찰 출신 비서관, 인사기획비서관, 뭐 총무비서관, 각종 핵심 비서관들이 다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안 보여요. 그래서 늘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2달밖에 안 됐지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도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 업무는 여야의 관계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 역할이에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지연된다라고 하면
여야 다니면서 여에게는 빨리 좀 진행시켜 주세요. 한두 가지 양보하더라도. 그리고 야당에는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무수석의 역할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제 역할을 못하니까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사실상 허울이지 실세는 그 6명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바뀌어도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비선실세 논란에 그 육상시라고 불려지는 검찰 출신 비서관분들과 또 나토에 갔던 그 비서관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비선의 냄새가 난다라는 우려가 그냥 정치적 공격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지금 2달 갓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의 어떤 그 시기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상시 이야기하는 게 궁중야사잖아요. 어떻게 제1야당 원내대표가 육상시라고 하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탄핵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말씀 끝나고 말씀하세요. 제 말씀 끝나고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어렵게 국회를 구성해서 첫 번째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하는데 육상시 환관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비선실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과연 이 무도에 짜증이 날까요? 아니면 괜히 신선하게 들릴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 그걸 두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육상시 이야기는 그냥 시중에서 식당에서 그냥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비선실세로 최순실 사건으로 될 수 있는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환관들이 설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 좋습니다. 비서실장이 보이지 않는다. 정무수석의 역할이 존재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좀 정중하게 비서실장의 역할을 못 찾는 것 같다. 그리고 정무수석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지. 육상시가 다 하고 있다. 궁궐의 배우자가 4명 부여서 궁중 야사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이 대통령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 진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문제의 본질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네, 예. 참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또 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최근까지 외부 업체 사내 이사를 겸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사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필요하신 말씀이에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인사기획관이 지금 내부 자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무슨 계속 논란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째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프레임이 다른 것도 있고 비난받아서 될 일도 있고 비난받지 않아도 될 오해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게 되면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지금 몇백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이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은 빨리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하나 툭 튀어나오니까 지금 뭐 행정관인데 사내이사를 겸직했다. 대통령실도 몰랐다 이렇게 되거든요. 본인도 몰랐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조그만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대통령실 인사채용 전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에만 또 매달려서 여기에도 직자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빨리 시스템을 좀 완비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을 지금 비서실장이 좀 꼭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일단 들어요. 대통령실은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분들 채용 시기에는 비서실장이 역할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주요 비서관, 인사기획비서관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채용 절차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고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능력은 차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을 채용했을 때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핵심적인 문제인데 적법하겠죠. 자격들은 있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후원금을 낸 분의 자제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이게 맞는가?
자칫 이거는 공격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가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분도 본인이 사내이사 몰랐다라고 하면 그분이 검증 서류를 허위로 낸 거죠. 이거는 바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검증에 바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3평까지도 비서관급 이상 혹은 선임 비서관급 정도에는 3평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추천하면 이 사람은 누가 추천했으니까 통과.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된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적 채용, 지인 채용, 뭐 아빠 찬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 착한 사람이에요. 이분 일 잘해요.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 저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부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개개인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앞으로 4년 8개월 남은 대통령의 일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걱정에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사과까지 하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수백 명이 있는데 네. 비서실장이나 뭐 안보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적어도 뭐 선임 비서관 정도까지는 대통령이 뭐 결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 행정요원까지 수백 명을 어떻게 대통령이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는 건 좀 지나친 요구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실을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시에 인사 책임자였다고 본인이 스스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네. 장제원 비서실장 이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래서 착오가 있거나 과하고 있었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실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 이미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둘씩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에 따라갔던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외가 육촌이 관리팀장으로서 한 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캠프에 있었던 동지라고는 합니다만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그걸 주저시키는 게 맞아요. 미안하지만 좀 다른 기회를 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 맞습니다. 이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권 씨의 그 구구 유튜버의 5.18 그를 훼손하는 그런 망언을 했던 그런데 같이 했던 친누나가 와 있는 것도 이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잘랐어야 됩니다. 그런 세 가지 경우는 좀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또 다른 찬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이야기되지만 이게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통령실에 수백 명이 다 지인들 알아가지고 사적으로 그냥 채용한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고요. 제가 문제가 됐던 그 세 가지 정도는 분명히 사과하고 또 사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정리하되 계속 이런 식의 또 다른 논란거리가 의혹이 제기될지 모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시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좀 필요하다면 할 게 있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비서실장과 인사기획관이 나서서 또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좀 들여다봐서 자체의 지금 대통령실의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또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모두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러면서 또 부상하는 게 권성동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들입니다. 권성동 체제는 직무대행 체제니까 완전한 체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뽑혀서 원내대표 역할을 하지만 지금 당대표가 지금 그 직무정지 상태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무를 그 6개월 동안만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리더십인 건 맞아요. 근데 불완전한 리더십이 왜 흔들리고 있냐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당권이나 다음 차기 리더십을 놓고 계산서가 서로 다르고 주판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권성동 대표 체제를 끝까지 6개월 동안 온전하게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 직무대행 체제가 불안하니 당장이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보다 확실한 새로운 체제를 꾸릴 것이냐의 논쟁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그 논쟁, 그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권성동 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일단 두 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로 안철수 의원도 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줘서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를 돕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그 당내 일각의 흐름은 차기 당권을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것입니다만 곧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권성동 체제로 6개월 직무대행체를 가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 모두가 다
전체 사퇴를 해가지고 지도부가 저기 공백 상태가 되면 모를까. 지금 최고위원이 지금 7명인가 있는데 이분이 다 사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사퇴를 또 강요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헌상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된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붕괴돼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거고 당 대표 권한 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직무 대행은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당대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권성동 체제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흔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정리될 거라고 보고 다만 권성동 체제에서 권성동 이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발언의 논란들을 계속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MBC 무슨 노조 민노총 노조가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강릉 촌놈이 올라와서 7급을 압력을 넣는데 9급이다. 이런 식의 말씀은 이제 제가 볼 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말씀을 좀 신중하게 자제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이 떠올랐을 때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밀면서 차기 당권 주자로서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기도 했던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간장으로 가느냐 또 김장으로 가느냐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만 한 번도 간장이라는 것을 장제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직접 한 적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당내 논란의 과정에서 한번 뱉었던 튀어나온 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고요. 저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중도의 길 또는 제3지대에서의 외로운 길을 생각해 보면 장제원 의원하고 손을 잡아서 당권을 하겠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마키아벨리적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간장이 안 되니까 그럼 김자인가 해서 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장제원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본인 당사자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가십성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도 네. 지금 권성동 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이 지도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권 2달 만에 여당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여당 내의 어떤 당권 싸움의 전수전처럼 이렇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고 여기에서 야당의 협조와 야당의 견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할 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해서 만든 당내 지도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문제 제기가 전혀 뭐 부당한 문제 제기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개인의 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적인 걱정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6개월 동안 대행 체제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역대 여당의 대표가 당무와 원내 권한을 통괄해서 한 사람이 갖는 경우 저는 뭐 굉장히 드물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권성동 대표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납된 것은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당과 원내를 다 지휘하시오라고 저는 양해를 해준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다음번 대표 도전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을 저는 연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 셈법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런 정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 다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준 안철수 의원 자체가 당권을 잡으려는 게 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기자분들 좋아하고 언론이 관심 있는 당권 투쟁의 그 권력 투쟁이라는 마키아벨리즘 본다면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가능한 게 지금 6개월짜리 직무대행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조기 전당대를 한다면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 임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만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관심이 없죠. 마키아벨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내년 6월에 새롭게 정말 정상적으로 당대표 선출이 돼서 2년짜리를 해야
그다음 총선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맞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체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권력투쟁적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또 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아는 김기현 원내대표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정말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당권에 대한 욕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6개월짜리가 집권 여당의 이 직무대행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당권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이 지도부 이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일단 억셉트를 했고 그다음에 당도 의원총을 해서 다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지도부나 모든 중진들도 다 모여서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안철수 의원도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를 돕자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의 당권을 둘러싼 내부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이 권력 투쟁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네. 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정권 후반기의 당내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권력 셈법에 있어서 변수로 떠오르는 게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 뭐 한 발 물러나서 자맹을 이어가면서 지지층과의 만남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다시 돌아오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강한 상황에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다시금 당의 내홍만 거세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난 뒤에 지금 정치 상황 그리고 6개월 지난 뒤에 우리 국민의힘의 내부의 어떤 이 질서 이런 것들은 예단할 수가 없죠. 네. 그냥 변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변수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우려하는 것처럼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온다면 또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또는 6개월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안착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보다 성숙한 당대표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변수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준석 대표 행태가 있죠.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리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결정 자체를 존중해서 일단 징계를 받는 상황으로 자숙하는 모습으로 자명을 하고 여러 가지 민심을 경청하는 지금 경청 모드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태도를 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찰 수사의 결과죠. 저는 경찰도 빨리 독립적으로 수사를 빨리 결정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세 번째 변수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그 추세를 보일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금 모양새인데 과연 국민의힘이 권성동 체제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보여줄지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변수가 결국 6개월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의 권성동 체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리의 징계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는 아마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해 주세요. 정치인,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어쨌든 간에 정치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청년 정치인이 아닌 여당의 당대표로서 볼 때는 저는 대표직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고 여당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이 내가 아닌 대한민국 또 여당 여기만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을 버리는 결단을 할 때 아닌가. 그것이 저는 결국 이준석이 사는 길이라고 봐요. 지금 대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원들을 못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년 당원들이 다음번 당권에 도전하십시오라고 오히려 더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 이것이 이준석 그 대표 개인에게도 그렇고 여당에게도 그렇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참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자면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100일 하에 명명백백하게 어느 만큼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도 우리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이런 리스크를 벗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만큼의 그런
위법한 부분들이 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단체장을 2번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각종 법인 카드가 뭐 하루에 점심을 10번을 먹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그 당시 부단체장이었던 박수영 의원도 하루에 10번 점심 먹고 이런 카드 긁은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행위였었고, 이것을 부하 직원을 관리를 잘못해서 공사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만큼 책임진다면 과연 그것이 정치인 이재명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라라고 어떤 그런 결론이 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빨리 결론이 나서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의원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대표 출마를 했고 그리고 8월 28일이면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야당의 막강한 당대표로 8월 28일 날 선출되기 전에 물론 이제 경찰 수사는 자기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고 기소할지 말지 또 혐의는 어떤 것인지 뭐 어떤 것들이 확인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야당도 새롭게 출발하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의혹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기회에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조만간에 신속하게 공명정대하게 엄정하게 정리를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는 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란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지만 사실 전당대회가 8월이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 같거든요. 그걸 다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다 지금 감수하고 지금 출마를 강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저는 그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법적 부담은 오롯이 저는 이재명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월 28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염두에 두고 당대표를 뽑는데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지층 결집 양상이 또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배우자까지 연결되느냐, 네. 혹은 배우자에서 혹은 이제 의원까지도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네.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정치적 공세이고 재탕, 삼탕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이분들이 별로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빨리 털어내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사법 리스크다라고 어떤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몸 가볍게 정치인으로서 또 당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찌됐든 전당대회 정말 강력한 당권 주자 후보로서 이재명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연일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97세대 강병원 의원이 또 비명들끼리 예비 경선 후에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선거를 보면 네. 세력 간 다툼이라기보단 네. 민주당의 간판인 이재명과 또 다른 대안 대표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력 간 다툼으로 대결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은 강병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100만입니다. 이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정치적 셈법에 의한 합종 연행으로 어떤 뭐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민주당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을 좀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니겠는가. 저는 오히려 강병원 의원이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본인이 젊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런 만큼의 장점을 이재명 의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우리 당원들도 박수를 좀 보낼 것 같은데 자꾸 이걸 당내 세력 다툼으로 연결지어서
당대표 선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셈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단일화는 본래 이제 정치적 셈법이죠. 단일화라는 게 아주 강한 후보가 있으면 그 강한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나머지 좀 덜 강한 사람들이 뭉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양강 양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7세대 4명이 나와 있어서 일단은 그 예비 경선 컷오프 때 누가 올라가느냐를 먼저 보고 그 올라온 컷오프를 통과한 97세대 대항마에 대해서 나머지 주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당대표 선출을 막기 위한다고 한다면 그건 왜냐하면 이제 물론 세력 다툼 대 세력 다툼으로 봐서 이른바 이제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단일화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 당내 일정한 반대 여론이 있었고 국민적 차원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지금 나와서 책임을 지라니까 책임을 맡겠다고 하는 어떤 적반하장의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심을 또 반영하는 단일화를 한다면 또는 뭐 재밌는 흥미진진한 게임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아닌 자들이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의원에게 좀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어느 진영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 선수가 누구냐, 얼마만큼 우리 당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가 그 표를 결정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 국민들이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어느 세력의 대표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 세력의 뭐 지금 이 시점에 대표 선수로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 이분이 당의 기둥이 될까 우리 당의 간판일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 28일 또 전당대회 기다려봐야겠죠. 지금까지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교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